지금부터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민정훈 국립외교원의 미주연구부 교수 모시고 한국도 가입선언한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의미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용어가 좀 어려워서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했던 뭐 FTA 같으면 협정이잖아요. 근데 이건 프레임워크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FTA 같은 협정은 국가 간에 공식적으로 체결을 해서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PEF라는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프레임워크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논의하기 위한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라든지 다른 국제 조약 같은 그러한 국내적 국제법적인 어떤 그런 바인딩 어떤 제약적 조서론이 효력을 발생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은 얘기가 되죠. 오픈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국가들이 모여서 신기술 분야, 첨단 기술 분야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든지 대용량 배터리라든지 AR이라든지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뭐 인프라 재건전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협의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을 논의해 볼 수 있는 협의체.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력 같은 건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그렇던데 이것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그 협의체가 발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서명을 하고 합의를 한다면 그게 되는데 거기까지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국제법적으로는 뭐 행정협정으로 한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행정협정을 한다면 그런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간다는 아직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나서 국제법적 효력을 갖지만 이게 조약과는 다르기 때문에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갈 길이 굉장히 멀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단계로서는 어떤 그 미국과 일본이 주도를 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권력만 잡아놓고 거기 참여국들을 갖다가 조율하는 이런 단계고 뭐 오늘 오후에 일본에서 그 출범식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아마 네.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가국이 어디가 될지도 아직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미국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뭐라고 봐야 됩니까? 흔히 중국 견제 목적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적 부분의 목적인데요. 그거를 뭐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국 견제를 위한 통상 부분의 어떤 대중국 견제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통상 부분에 있어서 미중 간이 경쟁한다고 해서 전통적인 무역이라든지 그 이전에 있었던 부분을 다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워낙 경제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신기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반도체나 이제 대용량 배터리, 그 특히 디지털 경제, 우리가 많이 뭐 이커머스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블루오션이고 그리고 그 표준이나 원칙, 규범을 어느 국가가 선점해서 국제적인 스탠다드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어떤 경제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과거에 저희가 비디오가 나왔을 때 VHS나 다른 모델이 나왔을 때 미국이 주도해서 VHS를 갖다 밀어붙이고 일본이 다른 모델 보다 소형화된 걸 만들었을 때 좀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왜냐하면 국제적 표준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사례가 있는 걸 본다면 IPEF도 새로운 그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국제적 표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혼자는 하기 어려우니까 믿을 수 있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 끌어들여서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 한국의 특정 이동통신사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다면서 5G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면서 굉장히 크게 압박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세계 표준을 아예 만들면서 배제하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러한 분야 해당 우리의 어떤 경제적 핵심 이익 있는 분야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참여를 해서 그러한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죠. 만약 그러한 논의에서 우리가 배제가 된다면 우리의 말씀하신 우리가 다양한 그 5나 6G에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 그 공급자들이 있고 다른 기술을 쓰잖아요. 그러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공급자의 그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려면 우리 정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가의 이익이 해당 분야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을 만들 때 우리의 이해관계를 잘 고려해서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일단 미중 이 패권 경쟁 과정에서 이 흐름에 올라탄다면
결정을 했을 때는 올라타는 게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가장 큰 기대 이익이라고 봐야 될까요? 가장 큰 것은요. 그러니까 액수,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IPEF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블루오션이고 미래 성장 동력 분야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텐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에 최첨단을 달리는 국가의 그룹군에서 빠지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가질 이익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 개발을 함께하고 생산 시설이라든지 부품을 같이 공유할 텐데 거기에서 빠진다면 우리가 받을 피해는 그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질 기업, 이익이 굉장히 큰 거고요. 사실 그 미국과 중국 두 나라를 본다면 그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원천 기술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나서 가지고 자기들 주도로 해서 공급망 재편을 할 수 있다. 이런 힘의 원천이 거기 있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생산 능력이 굉장히 세계 인류지만 그렇지 원천 기술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네. 만약 그러한 논의 그 집단에서 빠진다면 우리가 받을 경쟁력 어떤 그 이해관계의 피해는 굉장히 막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도 미국도 특정 국가를 겨냥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미 정상 공동 선언에서도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기초해서 운영한다. 이런 걸 넣은 걸 봐도 중국을 의식하는 걸 텐데 중국의 반발을. 중국의 반발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미 뭐 거세게 나옵니다. 왕이 외교부장,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죠. 중국을 포위하려는 시도라고 아예 못 박아서 비난하고 있고 이런 인태 전략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관영 중국 매체죠. 보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아예 예고했어요. 격앙돼 있다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라든지 우리가 관계에 있어 굉장히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반발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이 미래 성장 동력이고 중국도 중국제 2025를 통해 가지고 첨단 기술 분야로 나가서 더 이상 세계의 노동 시장이 아니라 생산 기지가 아니라 뭔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그 어떤 경제 환경을 변경하겠다, 진화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잖아요. 네. 그 핵심에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첨단 기술 분야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논의에서 중국을 실질적으로 쏙 뺀다고 그러니 반발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안타깝지만 중국의 사정인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국익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주도의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한국이 여전히 중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미국과 함께하는 그러한 논의를 중국과도 함께 해야 되겠죠. 우리가 RCEP에도 참여하고 한중 FTA 후속 협상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부득이하게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작업에 들어가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다. 우리 입장을 이해해달라. 이러한 세심하고 정교한 일관성을 가진 외교 어떤 횡배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사이에 껴있는 그런 고래등 사이의 새우 이렇게만 인식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래들 사이에 든 새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큰 전쟁터에서 본다면 큰 장군 정도는 되는 그러한 글로벌 선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원칙을 가지고 국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신 보편적인 원칙이지 않습니까? 투명성, 개방성, 포용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국가도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다면 그리고 배제하거나 어느 국가를 배제하거나 봉사하지 않는다면 미국, 중국 그 이외 어느 국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원칙을 내세워서 우리 국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때입니다. 네.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국익이라는 대원칙 이걸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주도권을 갖고 설득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이제 우리도 그런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선진국이 됐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정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